결과 처음으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사진관 모두를 있게 분량 조절하면서 진행하려고 하고요. 해킹 파괴 관련 예정에 있는 시스템 프로그램 그리고 윈도우 컴퓨터 시작에 관해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피드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차는 최초의 원칙 마이크로 프로세서 탄생, 컴파일러의 등장, CISC와 RISC 매크로의 탄생, 서브 루틴의 탄생, 동작 원리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컴퓨터는 모든 프로그램이 칩 안에 내장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아래는 이런 컴퓨터 구조를 나타낸 그림이고요. 따라서 한 번 칩을 설계하면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자리 계산을 지원하는 계산기용 칩을 설계했다고 할 때 11자리 계산기에는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11자리 계산용 칩을 새로 설계하고 제작해야 했는데요. 설계 자체가 어셈블리어보다 몇십 배는 어렵고 디버깅을 하는 것도 힘들고 제작 비용도 많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일본의 비지컨사라는 곳에서 인터넷의 계산기에 필요한 기능을 가진 12개의 칩을 설계해 줄 것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1971년 11월에 페데리코 파긴이 이끄는 테드오프 그리고 스탠 메이저 팀원들이 세계 최초로 병역 유리 회로를 한 개의 칩에 이식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원칙 마이크로세서가 탄생하게 됐고요. 이 칩은 인텔 4004로 명명되었고 기본 4비트로 동작하고 36개의 명령어를 지원합니다. 원칙 마이크로프로세서의 등장으로 변화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매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칩을 설계하고 따로 반도체 공장에 제작을 맡길 필요가 없어졌고 칩을 제작해야 할 필요 없이 4004의 명령어를 익혀서 프로그램을 작성한 후에 롬에 고어 넣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잡하고 다루기 어려운 하드웨어를 몇십 개의 어셈블리 명령어로 다룰 수 있게 되어 생산성에 혁신을 가져왔고 이를 통해서 구현 자체가 아닌 알고리즘에 신경을 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칩의 동작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4004의 명령어를 익혀서 프로그램을 작성한 후에 롬에 구워넣습니다. 그리고 전원을 켜면 4004는 롬의 0번지에서 명령어를 읽고와 알맞은 처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만약에 기존의 프로그램하고 다른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면 기존 어셈블리어를 수정해서 프로그램을 변경하면 됩니다. 다음은 컴파일러의 등장입니다. 컴파일러의 등장 배경으로는 최초의 컴퓨터는 메모리 공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보통 킬로바이트 단위로 제한되어 있었다고 했고요. 따라서 프로그램 크기를 줄이는 것이 속도를 높이고 많은 기능을 넣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프로그램 크기를 줄이려고 하는 연구가 많이 행해졌는데 3-4개의 명령어가 처리하던 것을 1개의 명령어로 처리할 수 있도록 어셈블리어를 강화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방법 중의 하나였습니다. 컴퓨터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갔지만 어셈블리어를 가지고는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이것 때문에 인간의 언어하고 비슷한 프로그래밍 언어의 C언어와 같은 고급 언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어들은 컴퓨터가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어셈블리어로 변환을 해주는 컴파일러를 필요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CISC와 RISC입니다. 이것들은 컴파일러가 연구되면서 고급 언어를 어셈블리어로 컴파일할 때 실제 사용되는 어셈블리어는 몇몇 개로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셈블리어를 처리하는 기능이 CPU에 내장되어 있어서 처리해야 할 어셈블리어 명령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CPU가 복잡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렇게 복잡해지게 되면 전력 소모가 많아지고 늘어지고 설계가 복잡해지고 불안정할 위험이 컸습니다.
이를 위해서 컴파일 되었을 때 많이 사용되는 핵심 명령어만을 지원하도록 CPU의 구조를 보다 단순화시킨 RISC 칩이 개발됐습니다. 그리고 RISC가 등장하면서 기존의 프로세서는 자연스럽게 복잡하다는 의미의 CISC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RISC의 장점으로는 많이 사용되는 명령어만을 지원하기 때문에 칩을 보다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고 기존의 CPU보다 빠른 속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립스, 스팍, ARM, 파워PC 등을 비롯한 인텔의 86칩 계열을 제외한 대부분의 고성능 컴퓨터용 CPU에 채택되었습니다. 립스에서는 플레이스테이션과 닌텐도 육사에 쓰였고 스파는 썬더 워크스테이션에 쓰였습니다. ARM은 적은 전력 사용량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휴대폰을 비롯한 인베디드 시스템에 가장 많이 쓰였습니다. 다음은 매크로의 탄생입니다. 매크로의 의미는 자주 사용되는 여러 개의 명령어를 묶어서 하나의 이름으로 만든 것이고요. 매크로는 단순한 문자열 치환으로 구현되었고 명령어가 여러 개 묶여서 한 가지 기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즉 매크로인 기계어 명령어가 여러 개 모여 매크로를 이루는 것이고요. 매크로는 보통 어셈블리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반복해서 사용되는 기능이 반복해서 사용되는 기능이 생기게 됐고 화면에 글자를 찍는다든지 키보드로부터 문자를 입력받는다든지 하는 것과 같은 일에 쓰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매크로의 예입니다. 이거는 어디지? 그리고 다시 해야겠다. 이거는 매크로의 예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CPU는 AOD라는 가상의 칩으로 한 개의 명령어가 2바이트를 차지하는 RISC 칩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AOD의 어셈블리어를 이용해서 프론트라는 매크로를 작성한 것이고요. 프린트 매크로를 이용해서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램에 0번부터 심은 것입니다. 롬은 전원을 꺼도 지워지지 않지만 램을 전원을 켜면 내용이 모두 지워져 있기 때문에 하드디스크를 비롯한 외부 저장 장치에서 프로그램을 새로 올려야 한다는 것 빼고는 CPU가 수행할 명령어들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은 전부 동일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여기 프린트 매크로를 보면 명령어가 총 10개인데요. 한 명령어당 2바이트를 차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총 20바이트가 소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바이트의 매크로를 공백, 월드 이렇게 해서 11자 출력하기 때문에 총 메모리 사용량은 20 곱하기 11에서 220바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서브 루틴 상상에 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서브 루틴은 매크로는 단순한 문자의 치환이기 때문에 매크로를 쓰면 쓸수록 메모리의 사용량이 증가했고 반복되는 것을 한 번만 써서 메모리 사용을 최대한 줄이도록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로 고안된 것이 바로 서브 루틴입니다. 서브 루틴은 메인 루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혼자 쓰이는 것이 아니라 메인 루틴에부터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복되는 특정한 기능을 모아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매크로와 같지만 프로그램 흐름이 메인 루틴에 있지 않고 별도의 공간에 한 번만 생기는 점이 다릅니다. 서브 루틴의 특징으로는 서브 루틴에 파라미터를 넘겨주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서브 루틴을 부르기 전에 현재 위치를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서브 루틴은 동일한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의 사용 개수만큼 만들어지는 매크로와는 다르게 한 개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메모리를 줄일 수가 있고 주요 기능을 미리 한 수로 만들어두면 필요한 서브 루틴만 가져다 쓰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훨씬 쉬워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서브루틴의 예입니다. 어, 여기에서 보면 프린트라는 이건 매크로라고 안 하고 서브루틴이라고 하죠. 여기 있는 프린트 서브루틴은 여기 100번지부터 여기까지 리턴 여기까지 해서 총 22바이트만큼 메모리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리턴은 서브루틴 실행이 끝나면 자기를 부른 메인 루틴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어고요. 메인 루틴을 보면은 한 글자를 찍는데 4바이트가 소요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왜 4바이트냐면 여기 요청하고 불러온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여기 2바이트에서 4바이트가 소요되고요. 다시 설명을 해야겠다. 왜 4바이트냐면은 각각의 서브루틴은 문자 하나를 여기 파라미터로 넘겨주는데 2바이트, 그리고 실제 서브루틴을 호출해서 실행하게 하는데 2바이트가 사용돼서 여기 두 개에서 총 4바이트가 사용되는 겁니다. 문자를 아까와 같이 11개를 출력하기 때문에 3 곱하기 10을 하면 44바이트가 소요되게 되는데요. 따라서 총 소요 메모리량은 서브루틴에서 22바이트, 여기 메인 루틴에서 44바이트에서 총 66바이트가 됩니다. 매크로를 사용했을 때보다 4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의 크기가 줄어들게 된 거고요. 이 때문에 더 많은 글자를 출력하려고 할 경우에는 매크로에 비해서 줄어드는 코드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게 됩니다. 다음은 서브루틴의 동작 원리입니다. 매크로의 코드 정복을 없애는 대신에 서브루틴을 부르기 전에 내가 어디까지 실행했는지 내 상태를 저장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브루틴이 작업을 마쳤을 때 저장해둔 이전 상태를 꺼내와서 보관시켜서 서브루틴을 부르기 전에 바로 다음 작업을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서브루틴의 동작 생성은 첫 번째로 지금 실행하고 있는 명령어가 담긴 주소, 바로 다음 주소를 저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서브루틴에 보낼 파라미터를 약속된 장소에 저장하고요. 서브루틴은 약속된 장소에서 파라미터를 꺼내서 자신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브루틴의 작업을 마치면 맨 처음에 저장해놓은 다음 주소를 꺼내와서 IP 주소에 넣습니다. 계속 이 작업이 반복이 되겠죠. 다음은 서브루틴이 아까랑 똑같은데 이게 더 추가되어 있죠. 이거는 서브루틴 내에서 프로세서를 살피는 예인데요. 아까 이 AOD에는 그림으로 표현해놨는데 이렇게 5개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AX, BX, CX는 프로그램 내부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용도로 사용하는 레지스터고, IP는 뭐라 그러더라? 인스트럭션 포인터? 그거의 약자인데요. 지금 실행시킬 명령어가 있는 주소를 가리킵니다. 일반적인 CPU는 전원을 켜면 IP는 0으로 세팅되고 자연히 DM이나 롬 중에 0번지로 자리를 잡혀있는 외부 메모리에 0번에서 명령어를 읽어와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전원을 켜면 바로 0번지에 있는 명령어를 실행하게 되죠. 모브 CXA H 이게 실행이 되는데요. 한 명령어가 실행되면 IP는 자동으로 기본 명령어 크기만큼 증가돼요. 그래서 AOD 프로세스는 한 개의 명령어가 2바이트라고 했기 때문에 IP에는 2바이트가 증가된 여기 그 바로 위에 있는 이 봉지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리고 IP가 이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콜 명령어를 실행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콜은 2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번째로는 지금의 IP 다음 명령어의 주소를 프리 IP 레지스터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주소라고 있으니까 4번지가 여기에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일은 파라미터로 받은 여기 100번지 있잖아요. 이거를 IP에 넣는 건데요. 이렇게 그 콜 명령어의 수행이 끝나게 됩니다. 다음은 실행하려고 하는데 IP에 그 여기 콜에서 했던 100번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100번지가 바로 실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IP를 2씩 증가시켜가면서 여기 114번지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114번지의 리턴 명령어는 프리 IP의 값을 IP에 넣어주는 일을 합니다. 프리 IP는 서브루틴이 끝난 후에 실행해야 할 주소가 이미 계산되어 들어가 있고요. IP에 아까 저장한 4번지가 들어가게 되고 실행 메인 루틴으로 돌아와서 프린트 이 부분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서브루틴은 아까 그 뭐 프리 IP라고 해가지고 레지스터라고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는 스택이라는 곳에 저장되게 됩니다. 스택은 보통 D램에 위치하게 되는데 D램은 CPU보다 엄청나게 느리기 때문에 작업에 적잖은 시간이 걸립니다. 대신 D램은 몇십 메가에서 몇 기가까지 대용량의 공간을 지원할 수 있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크기를 그 속도하고 바꾼 셈이 됩니다. 이 같은 서브루틴의 부담으로 높은 효능을 요하는 프로그램을 어셈블리로 짜야 할 경우에는 여전히 매크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서브루틴 관련 용어는 아까 그 프린트를 매크로라고 하지 않고 함수라고 했는데 이거는 서브루틴을 호출한 뒤 결과값 리턴 값을 받는 것으로 함수는 수학에서 온 것으로 입력 x에 대해서 대응하는 y를 넣어주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프로시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결과값을 받지 않는 것으로 말 그대로 일련의 작업들을 쭉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이제 봤는데 이제 발표 자독으로 넘기면 되죠. 질문? 질문 있으세요? 그럼